이 판에 한국을 끼운다고? 진짜 미쳤구나? 미국 국방부 자문관의 한마디에 베네수엘라 작전 현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심장 총상으로 쓰러진 미군 특수부대원. 미국 본부는 사랑률 없다며 이송 중단을 명령했고 선진국 의료팀도 48시간 내 사망을 선고했습니다. 수십조 원 군사작전도 8,000km 긴급 이송도 모두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우리도 안 되는데 고작 한국 따위가? 합동특임대 통제관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데 단 3일 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국행을 강행한 그 부대원이 눈을 뜬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를 살린 게 모두가 비웃던 그 작은 나라였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하늘 위 응급실에서 무슨 일이? 미국이 포기한 생명을 한국은 어떻게 되살렸을까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저는 에밀리 카터라고 합니다. 36살이고 미국 국방부 산하 위기 대응 외교자문관으로 일하고 있죠. 제 업무가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전쟁과 외교 사이 어디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현장에서 기록하고 그걸 보고서로 만들어 올리는 사람입니다. 총 쏘는 사람도 아니고 협상 테이블에 앉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모든 게 끝난 뒤에 공식 문장을 만드는 사람이죠. 2026년 1월 초 저는 베네수엘라 수도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외곽 어느 폐공장 지하 벙커였어요.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고 형광등은 깜빡거리고 있었죠. 창문 하나 없는 공간에 20명 남짓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얼굴에 긴장이 가득했어요. 작전명은 새벽별입니다. 브릭스가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해럴드 브릭스, 49살. 미군 합동특임대 작전통제관이죠.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어요. 그 사람은 항상 그랬습니다. 감정 같은 건 없는 것처럼 말하죠. 목표는 타겟 확보 및 안전 이송. 시간은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입니다. 외부 노출 최소화, 교전 시 즉시 철수 프로토콜 가동. 저는 벽에 기대서서 그 말을 듣고 있었어요.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고요. 제 역할은 간단했습니다. 작전이 끝나면 이 작전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문장을 어떻게 만들 건지 미리 준비하는 거죠. 비공식 작전이니까요. 공식적으론 우리는 여기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브릭스가 화면을 넘기면서 말을 이었어요. 이번 작전엔 연합전력이 포함됩니다. 미군 특수부대 3개조, 통신지원 1개조, 그리고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죠. 한국군 합동의무지원단 1개조가 항공의료지원으로 참여합니다. 그 순간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또 한국이라고. 제 얼굴 표정은 변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그런 걸 잘 숨기는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속으론 짜증이 올라왔죠. 한국군이요? 지원이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한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한국군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왜냐고요? 과거에 몇 번 협업을 해봤거든요. 그때마다 느낀 건 똑같았습니다. 형식적이라는 거요. 회의는 많고 결정은 느리고 결정적인 순간엔 본국 승인 기다린다고 발 빼는 경우가 많았죠. 물론 그 사람들이 무능하다는 건 아닙니다. 장비도 좋고 훈련도 잘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본 건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본 건 절대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는 태도였습니다. 모든 걸 매뉴얼대로 하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변수가 생기면 상부에 보고하고 승인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죠. 전쟁터에서 그런 태도는 결국 방관과 같았어요. 브리핑이 계속됐습니다. 루크 헤이즈 통신장교가 무전 프로토콜을 설명했고 각 조별 역할이 정해졌죠. 저는 태블릿에 메모를 적으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한국군은 또 무슨 역할을 하겠다는 거지? 뒤에서 대기하다가 끝나면 우리도 참여했다고 기록에 이름 올리려는 건가?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저한텐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어차피 제 보고서엔 연합전력의 긴밀한 협조라는 문장 한 줄이면 끝날 테니까요. 누가 실제로 뭘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보기 좋은 문장이었죠. 브리핑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어요. 저는 자리에 남아서 태블릿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어요. 카터 자문관님. 고개를 들었습니다. 30대 초반쯤 보이는 남자였어요. 검은색 전투복을 입고 있었고 어깨엔 한국 국기 패치가 붙어 있었죠. 얼굴은 침착했고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윤서진입니다. 한국군 합동의무지원단 항공의무관이에요. 저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제 목소리엔 관심이 전혀 없었을 거예요. 서진은 잠깐 망설이는 것 같더니 말을 이었죠.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희 쪽 의료 프로토콜이나 이송 절차 관련해서요. 괜찮습니다. 저는 시선도 안 주고 대답했어요. 필요하면 제가 먼저 연락하겠습니다. 서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돌아서서 나갔죠.
저는 그 뒷모습을 흘끗 보면서 생각했어요. 친절하긴 한데, 뭐, 그게 다겠지.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순간 서진을 보여주기용 인원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우리도 글로벌 작전에 참여한다고 보여주려고 보낸 사람 말이에요. 실제론 큰 역할 없이 뒤에서 대기하다가 끝나면 돌아갈 거라고 믿었죠. 그날 밤 저는 숙소로 돌아와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연합전력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작전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으며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였어요. 문장은 매끄러웠고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알고 있었죠. 이 문장이 진실과는 별 상관없다는 걸요. 진실은 이래요. 미군이 거의 모든 걸 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참여했다는 기록만 남기는 겁니다. 그게 동맹이라는 이름의 현실이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베네수엘라 도심의 불빛들이 희미하게 보였죠. 어두운 하늘 아래 누군가는 내일 새벽 4시에 목숨을 걸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람들이 살아 돌아오면 문장을 완성할 거예요. 그게 제 일이었습니다. 감정은 필요 없었어요. 효율이 중요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쓸 문장이 누군가의 생사를 바꿀 수도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바로 내일 밤 제 눈앞에서 쓰러질 거라는 것도요. 작전 시작 6시간 전 다시 벙커로 복귀했습니다. 최종 점검 시간이었어요. 각 조별로 장비를 확인하고 무전을 테스트하고 동선을 다시 한번 체크했죠. 저는 구석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브릭스가 중앙 테이블에 지도를 펼쳐놓고 손가락으로 경로를 짚었습니다. 진입은 북쪽에서, 철수는 남쪽, 타겟 확보 후 즉시 이동, 대기 중인 수송 차량으로 합류, 이송 거리는 12km, 예상 소요 시간 15분.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태블릿에 메모를 추가했습니다. 이송 거리 12km, 소요 시간 15분 같은 것들이요. 나중에 보고서에 쓸 겁니다. 그때 루크가 무전기를 들고 다가왔어요. 본부 연결됐습니다. 브릭스가 무전기를 받았죠. 여기는 새벽별. 본부 응답 바랍니다. 잠시 잡음이 들리더니 묵직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본부다. 작전 승인. 단, 외부 노출 절대 금지. 교전 발생 시 즉시 철수 우선. 타겟보다 인원 안전이 먼저다. 알겠습니다. 브릭스가 대답했어요. 무전이 끊겼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인원 안전이 먼저라는 말이요. 물론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전 알고 있었죠. 진짜 의미는 미군 사상자 나오면 정치적으로 곤란하니까 조심해라라는 거예요. 결국 모든 건 보고서로 귀결됩니다. 누가 다쳤는지, 누가 죽었는지, 그게 어떻게 기록되는지가 중요한 거죠. 저는 다시 생각했어요. 한국군은 어디 있지? 고개를 돌려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구석 쪽에 서진이 보였어요. 혼자서 의료장비 가방을 점검하고 있었죠.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가방 안에 뭐가 들었는지 하나씩 확인하고 수량을 세고 위치를 조정했어요. 뭐 열심히는 하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였어요. 열심히 한다고 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새벽 3시 30분. 출발 30분 전이었어요.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장비를 챙기고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긴장감이 공기를 짓눌렀죠. 브릭스가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출발한다. 각자 위치로.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남았어요. 제 역할은 여기서 대기하면서 상황을 기록하는 거니까요. 그때 서진이 지나가면서 제게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사였죠. 저는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였어요. 저 사람도 나가는구나. 뭐하러? 의문이었습니다. 의료 지원이라고 했지만 전투 지역에 의무관이 직접 들어가는 건 드문 일이었거든요. 보통은 후방에서 대기하다가 부상자 나오면 그때 투입되는 게 일반적이죠. 하지만 뭐 상관없었어요. 어차피 제 일은 아니니까요. 사람들이 모두 나갔습니다. 벙커엔 저와 루크, 그리고 몇몇 통신 담당자만 남았어요. 루크가 무전기 앞에 앉아서 헤드셋을 쓰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새벽별 출발 확인. 무전이 들려왔어요. 알겠습니다. 신호 양호, 계속 보고 바랍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서 태블릿을 켰습니다. 화면엔 미리 작성해둔 초안이 떠 있었죠. 작전은 계획대로 진행되었으며 목표 달성 후 전 인원 무사 귀환. 손가락이 화면 위를 천천히 움직였어요. 전 인원 무사 귀환. 그 문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네. 진심이었어요. 저도 사람이니까요. 누가 다치는 걸 바라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죠. 만약 누군가 다친다면 저는 그 사실을 적절한 문장으로 바꿔야 한다는 걸요. 그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새벽 4시 40분. 루크의 목소리가 벙커에 울렸습니다. 타겟 확보 완료. 이송 시작합니다.
저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성공이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된 거죠. 이제 남은 건 안전하게 돌아오는 것뿐이었어요. 루크가 고개를 돌려서 제게 말했습니다. 순조롭네요. 예상보다 빨라요. 다행이네요.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손가락이 다시 태블릿 위로 갔습니다. 문장을 수정하기 시작했죠. 작전은 새벽 4시 40분, 계획보다 20분 앞당겨 완료되었으며 그때였습니다. 탕! 무전기에서 총성이 들렸어요. 그리고 비명. 쏘지 마. 쏘지 말라고. 엄폐. 엄폐해.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루크도 헤드셋을 꽉 쥐고 앞으로 몸을 숙였죠. 새벽별 상황 보고. 새벽별. 잡음이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브릭스였어요. 교전 발생. 반복한다. 교전 발생. 부상자 발생. 부상자. 말이 끊겼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태블릿을 떨어뜨릴 뻔했죠. 루크가 다시 외쳤습니다. 부상자 누구입니까? 상태는? 레이븐. 레이븐이 쓰러졌습니다. 레이븐.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어요. 레이븐은 이번 작전의 핵심 요원이었습니다. 30대 중반, 특수부대 베테랑이었죠. 제가 브리핑 때 본 자료에 따르면 작전 경험이 15년이 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쓰러졌다고요? 상태 확인. 즉시 상태 확인. 루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죠. 총상. 가슴 쪽입니다. 출혈이 심해요. 호흡이 불안정합니다. 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 총상.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저도 알고 있었어요. 여러 전장을 다녔으니까요. 가슴에 총을 맞으면 심장이나 폐, 대동맥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몇 분 안에 죽을 수도 있죠. 루크가 재빨리 다른 채널로 전환했어요. 본부, 긴급 상황입니다. 부상자 발생, 가슴 총상, 즉시 의료 지원 필요합니다. 본부에서 답이 왔습니다. 차갑고 빠른 목소리였어요. 상태 재확인, 이송 가능 여부 판단 후 보고, 이송 가능 여부 판단. 그 말의 의미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살릴 수 있으면 살리고 아니면 포기하라는 뜻이었어요. 현장 무전이 다시 터졌습니다. 의무병 어디 있어? 여기요. 발소리, 고함, 신음소리가 뒤섞였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상황이 그려졌죠. 어두운 골목, 바닥에 쓰러진 사람, 번지는 피, 패닉에 빠진 팀원들.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필사적으로 지혈을 시도하는 누군가. 출혈이 멈추지 않습니다. 압박해도 계속 나와요. 맥박은 약해지고 있어요. 혈압도 떨어지고. 루크가 제 쪽을 봤습니다. 얼굴이 새하였어요. 카터, 이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도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본부 무전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새벽별 현장 상황 보고. 이송 가능한가? 브릭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전과 달리 조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판단 중입니다. 부상 정도가 심각합니다. 현장 응급처치로는 결론만 말해. 이송 중 사망 가능성이 높습니다. 침묵.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태블릿 화면을 봤습니다. 아까 쓰던 문장이 그대로 떠 있었죠. 전 인원 무사 귀환. 손가락이 떨렸어요. 본부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엔 더 차가웠어요. 이송 중단. 반복한다. 이송 중단. 타겟 우선 확보. 나머지 인원 즉시 철수. 루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말을 하지 못했어요. 입만 벌린 채 굳어 있었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명령의 의미를요. 레이븐을 버리고 가라는 거였어요. 작전이 더 중요하니까. 나머지 인원의 안전이 더 중요하니까. 이미 죽어가는 사람 하나 때문에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순 없으니까.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장 무전에서 누군가 소리쳤어요. 이송 중단이라고요? 지금 농담하는 겁니까? 명령이다. 즉시 철수 준비. 이 사람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냥 두고 가라고요? 명령 불복종하지 마. 철수한다. 제기랄. 물건 던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거친 숨소리. 저는 눈을 감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췄습니다. 또 이런 거구나. 이게 처음이 아니었어요. 전에도 봤습니다. 살릴 수 있는데 포기하는 순간들을요. 아니, 살릴 수 있는지 확실하지 않으니까 포기하는 순간들을요. 그게 더 잔인했어요. 총알보다. 왜냐하면 총알은 적어도 명확하거든요. 맞으면 다치고 안 맞으면 안 다치고. 그런데 이런 결정은 달라요. 누군가 판단을 내리고 그 판단이 생명을 지우는 겁니다. 루크가 제게 물었어요. 카터, 이거 기록해야 하나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을 봤죠. 혼란과 죄책감이 가득했어요. 해야죠.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우리 일이니까요. 손가락이 태블릿으로 갔어요. 문장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전 인원 무사 귀환이라는 문장을요. 대신 뭐라고 써야 할까요? 작전 중 불가피한 손실 발생, 현장 상황에 따른 최선의 판단,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른 결정. 손이 멈췄습니다. 아무것도 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어떤 문장도 지금 저 현장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의 무게를 담을 수 없었으니까요. 그때 무전기에서 새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분하고 단단한 목소리였어요. 잠깐만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구야? 윤서진입니다. 한국군 항공의무관. 윤서진.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무전 너머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방 여는 소리, 뭔가 꺼내는 소리. 환자 옆으로 비켜주세요. 상태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합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일단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서진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죠. 이번엔 빠르고 정확했어요. 총상 위치 확인. 좌측 흉부, 심장 인근. 출혈 지속 중. 맥박 약함. 분당 110회 이상. 혈압 90-50. 호흡 불규칙. 분당 25회. 숫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환자 기저질환 있습니까? 있습니다. 당뇨, 그리고 부정맥 병력. 언제부터? 3년 전부터요. 서진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이 상태론 미국까지 못 갑니다. 단호한 선언이었어요. 브릭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송 중단이라고. 아닙니다. 서진이 말을 끊었어요. 미국으로는 못 간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야? 다른 곳으로 가야 합니다. 더 가까운 곳으로요. 저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다른 곳? 여기서 더 가까운 곳이 어디 있다는 거죠? 서진의 다음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으로 가면 살릴 수 있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웃음소리가 터졌어요. 비웃음이었죠. 뭐? 한국? 지금 정신 나갔어? 베네수엘라에서 한국까지 몇 시간인데?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니, 대답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화가 났어요. 뭐 하는 거야, 저 사람? 한국으로 간다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런 비현실적인 소리를 하다니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한국이야. 결정적인 순간에 쓸데없는 소리나 하고 자기들이 뭔가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더 화가 났습니다.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인데 지금 자기 과시하는 거냐고요. 루크가 제 눈을 봤어요. 저도 그를 봤죠.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끝날지를요. 레이브는 그 자리에서 죽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죽음을 적절한 문장으로 바꿀 거예요. 그게 현실이었으니까요. 무전기에서 브릭스의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윤 의무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서진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환자는 좌측 흉부 총상으로 심장 인근 혈관 손상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저질환으로 당뇨와 부정맥 병력이 있어 출혈 조절이 매우 어렵고요. 미국까지는 비행시간만 10시간 이상입니다. 이 환자는 2시간 안에 수술대에 올라가지 못하면 사망합니다. 그건 너도 알고 우리도 안다고. 한국까지는 13시간입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이런 케이스를 다룰 수 있는 병원이 준비되어 있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무전기를 응시했습니다. 불가능해. 브릭스가 잘라 말했습니다. 비행 중에 죽으면 어쩔 건데? 죽지 않습니다. 제가 살립니다. 서진의 목소리엔 확신이 있었어요. 한국병원 수술팀과 원격 협진 연결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상태 공유하고 처치 방법 지시받으면서 갈 수 있어요. 한국군 수송기에는 이동식 중환자 관리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원격 협진, 이동식 중환자 관리 시스템, 지금 이 상황에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현장 무전에서 비웃음이 터졌어요. 뭐? 한국? 베네수엘라에서 한국까지 몇 시간인데? 서진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가 났어요. 역시 한국이야. 결정적인 순간에 쓸데없는 소리나 하고 자기들이 뭔가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려는 거라고 생각했죠. 브릭스가 말했습니다. 확률이 얼마나 되는데? 50%? 30%? 서진이 잠깐 멈췄습니다.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 두면 확률은 제로입니다. 그 말이 무전기를 타고 벙커까지 울려왔어요. 윤 의무관, 내 말은 들었어.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한국 정부 승인도 받아야 하고 한국군 수송기는 이미 대기 중입니다. 뭐라고요?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작전 시작 전부터 비상의료 이송 가능성을 고려해서 수송기 한 대를 준비해뒀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20분 거리에 대기 중이에요. 저는 입이 벌어졌어요.
한국이 미리 수송기를 준비해뒀다고요? 우리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요. 순간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불편함? 아니면 부끄러움? 저는 한국을 형식적인 동맹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걸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도 안 돼. 본부 승인 없이는 움직일 수 없어. 20분 남았습니다. 20분 안에 결정 안 나면 이 사람은 죽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그때 무전기에서 레이븐의 팀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레이븐이 뭐라고 하는데 잘 안 들려요. 뭐래? 살려달래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멈췄습니다. 살려달라고. 죽어가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었어요. 루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본부에 연결 부탁드립니다. 긴급입니다. 루크,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사람이 죽어갑니다. 사람이 지금 살려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냥 놔둔단 말입니까? 감정적으로 굴지 마. 우린 군인이야. 군인도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키려는 게 뭡니까? 명령입니까? 사람입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명령이냐 사람이냐? 서진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15분 남았습니다. 결정해주세요. 저는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내가 뭘 해야 하지? 제가 쓰는 문장 하나가 한 사람의 생사를 가를 수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을 들었습니다. 저는 태블릿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커서가 깜빡거렸어요. 무전기에서 브릭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카터, 내 의견 필요해. 한국행 제안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말해줘. 제 의견, 제 평가. 솔직히 말하면 여전히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만약 실패하면, 만약 비행 중에 환자가 죽으면 그건 누구 책임이 될까요? 제가 지금 가능하다고 말하면 그 책임의 일부가 제게도 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카터, 대답해줘. 시간 없어. 저는 그때 무전기에서 서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카터 자문관님,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자문관님은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명령이 먼저라고 생각하세요? 사람이 먼저냐, 명령이 먼저냐? 그 질문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저는 지금 이 상황이 똑같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먼저냐, 명령이 먼저냐. 그것이 문제로다. 저는 사람이 먼저라고 믿습니다. 명령은 사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때 무전기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레이븐 주머니에서 사진이 나왔는데요. 가족 사진. 아이가 있네요. 대여섯 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아이. 6살 아이. 만약 레이븐이 여기서 죽으면 그 아이는 아빠 없이 자라게 될 겁니다. 저는 눈을 떴어요. 태블릿을 다시 들었습니다. 브릭스. 저는 한국행 옵션을 공식 보고 라인에 올리겠습니다. 뭐? 지금 뭐라고 했어? 외교자문관으로서 이 옵션이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카터, 정신 차려. 내 경력 생각 안 해? 압니다. 제가 쓰는 보고서가 이 사람의 생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더 신중하게 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명령보다 사람이 먼저니까요. 브릭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아. 내가 그렇게 나온다면 이건 내 결정이고 내 책임이라고 전달하겠어. 괜찮습니다. 제 책임으로 할게요. 서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카터 자문관님.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계속 문장을 썼죠. 따라서 본 자문관은 한국 측 제안을 긴급 검토 대상으로 상정할 것을 건의함. 현 상황에서 환자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최선의 방안으로 판단됨. 엔터를 눌렀어요. 전송했습니다. 본부로요. 제 이름과 함께요. 시간이 천천히 흘렀어요. 1분, 2분, 3분. 제발, 제발 승인해줘. 그때 무전기에서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본부다. 카터 자문관에 보고 확인했다. 한국행 이송, 조건부 승인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승인이라고. 난 모든 책임은 현장 판단으로 기록한다. 카터 자문관, 내가 주도한 결정이니 내가 책임져라. 알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무전이 끊겼습니다. 현장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승인 났다. 한국 수송기 연락해. 빨리. 저는 의자에 기대 앉았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저는 끝입니다. 하지만 성공하면 한 사람이 살 거예요. 그걸로 충분했어요. 루크가 말했습니다. 카터, 넌 대단해.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아니요. 저는 그냥 옳은 걸 선택했을 뿐이에요. 새로운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을 썼죠. 2026년 1월 7일 새벽
우리는 명령 대신 사람을 선택했다. 20분 후 한국군 수송기가 도착했습니다. 어두운 활주로에 거대한 수송기가 내려앉았어요. 뒷문이 열리고 불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송기 안으로 들어갔을 때 저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안은 마치 병원 같았어요. 중앙에 의료용 침대, 양옆으로 각종 모니터와 장비들, 산소통, 수액 거치대, 심전도 모니터, 인공호흡기. 환자 옮깁니다. 레이븐이 의료 침대로 조심스럽게 옮겨졌습니다. 서진이 즉시 모니터를 연결했어요. 삐삐삐삐, 맥박 120, 혈압 80, 50, 산소 포화도 85%, 쇼크 진행 중, 수액 투여 시작합니다. 수송기가 이륙했습니다. 중력이 몸을 눌렀어요. 삐삐삐, 혈압 떨어집니다. 70, 40, 서진이 즉시 움직였어요. 수액 속도 올려요. 승합제 준비. 약물 주사를 놓고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30초 후 경고음이 멈췄습니다. 혈압 회복. 80, 55. 첫 번째 고비 넘겼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13시간 동안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겁니다. 서진이 헤드셋을 썼습니다. 한국병원과 연결해주세요. 화면에 50대 의사가 나타났어요. 환자 상태 공유드리겠습니다. 좌측 흉부 총상, 심장 인근 혈관 손상 추정, 기저질환 당뇨와 부정맥, 혈당은 250, 인슐린 투여 고려해야겠어요. 조심스럽게 가야죠. 두 사람이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놀랐어요. 지금 한국에 있는 의사가 하늘 위 환자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지시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30분, 1시간, 2시간. 레이븐은 계속 위험했어요. 혈압이 떨어지면 승합제를 투여하고 혈당이 오르면 인슐린을 주고 끊임없는 싸움이었습니다. 3시간쯤 지났을 때 무전기에서 새로운 통신이 들어왔습니다. 레이븐 가족과 연결됐습니다. 화면에 레이븐의 아내가 나타났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대답 좀 해줘. 서진이 카메라를 레이븐에게 비췄죠. 환자는 지금 의식이 없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정말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살립니다. 여자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때 화면에 작은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6살쯤 보이는 여자아이였어요. 아빠 어디 아파? 아빠 빨리 나아야 해. 나 생일 곧 오는데. 여자아이가 그림을 들어 보였어요. 아빠와 엄마와 자기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아빠, 이거 그렸어. 우리 같이 놀러 가는 거. 빨리 와.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서진이 카메라를 레이븐 얼굴 가까이 가져갔어요. 레이븐, 들려요? 딸이 기다리고 있어요. 눈 떠야 합니다. 모니터에서 심박수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들리나 봅니다. 영상통화가 끊겼어요. 기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서진이 제 쪽을 봤어요. 카터 자문관님,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제가 감사해야죠. 제게 용기를 주셔서요. 우린 같은 편이에요. 같은 편.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맞아요. 우린 같은 편이었습니다. 우리가 지키려는 건 똑같았어요. 사람의 목숨이었으니까요. 5시간째. 레이븐의 상태가 계속 불안정했습니다. 서진은 계속 대응했어요. 한국병원팀과 연결된 상태로요. 그때 무전기에서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루크가 헤드셋을 썼어요. 여기는 새벽별 수송기. 응답 바랍니다. 브릭스의 목소리가 들렸죠. 즉시 미국으로 회항하라.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회항? 지금요?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즉시 미국으로 회항하라. 한국행 이송 중단 명령이다. 본부에서 재검토한 결과 성공 확률이 너무 낮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지금 5시간이나 왔는데요. 명령이다. 서진이 무전기로 다가왔어요. 환자 상태는 지금 안정적입니다. 한국까지 가면 살릴 수 있습니다. 안정적? 방금 전까지 혈압 떨어졌잖아. 또 떨어지면? 또 대응합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건 의학 문제가 아니야. 정치 문제야. 만약 환자가 한국 가는 중에 죽으면 미국은 한국의 책임을 물을 거야. 그런 위험을 감수할 수 없어. 그럼 지금 돌아가서 미국 가는 중에 죽으면요? 그건 괜찮습니까? 그건 우리 책임이니까. 말이 안 됩니다. 같은 죽음인데 누구 책임이냐에 따라 괜찮고 안 괜찮고가 갈린다고요? 그게 현실이야. 그런 현실은 틀렸습니다. 브릭스가 말했습니다. 카터, 넌 이 결정에 동의하나?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동의하냐고요? 당연히 아니죠. 하지만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카터, 대답해. 내가 한국행을 추천했지. 하지만 이제 본부에서 재판단한 거야. 넌 이 명령에 따라야 해. 안 그러면 내 책임 문제가 커질 거야. 책임 문제.
만약 제가 계속 한국행을 고집하면 나중에 뭔가 잘못됐을 때 다 제 탓이 될 거예요. 제 경력은 끝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돌아가면 레이브는 죽을 겁니다. 확실해요. 아빠 빨리 와. 아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죠. 브릭스, 저는 회항 명령에 반대합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뭐라고? 저는 외교자문관으로서 이 명령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환자는 지금 한국으로 가야 삽니다. 카터, 정신 차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알아? 압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를 움직였어요. 본 자문관은 회항 명령에 반대함. 환자 생존을 위해 한국행 지속이 필수적이라 판단됨. 엔터를 눌렀습니다. 전송했어요. 카터, 넌 방금 내 경력을 끝냈어. 알아요. 하지만 한 사람의 목숨이 제 경력보다 중요하니까요. 미쳤어. 네, 아마도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할 것 같습니다. 무전이 끊겼어요. 기내가 조용해졌습니다. 루크가 저를 봤어요. 카터, 괜찮아? 아니요. 전혀 괜찮지 않아요. 무서워 죽겠어요. 그래도 해야 했어요. 서진이 다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문관님은 옳은 일을 하신 겁니다. 옳은 일. 그게 맞을까요? 저는 모르겠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제가 제 양심에 따라 선택했다는 거요. 그걸로 충분했어요. 11시간째. 저는 거의 정신을 잃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레이브는 여전히 싸우고 있었습니다. 무전기에서 조종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인천공항 접근 중입니다. 착륙 예정 시간 30분. 30분. 이제 30분만 더 버티면 돼요. 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삐삐삐삐. 경고음이 터졌어요. 모니터가 빨갛게 깜빡였습니다. 심박수 급증. 160, 170. 부정맥입니다. 심전도 파형 확인. 화면에 의사가 외쳤습니다. 심실빈맥. 심실세동으로 진행 중입니다. 즉시 재세동. 서진이 재세동기를 꺼냈어요. 패드를 레이븐 가슴에 붙이고 전원을 켰습니다. 충전 중. B222. 모두 떨어지세요. 탁. 전기 충격이 가해졌어요. 레이븐의 몸이 튕겼습니다. 모니터를 봤어요. 여전히 빨간불이었습니다. 안 됩니다. 다시. 탁. 두 번째 충격. 모니터. 빨간불. 세 번째.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으로 그의 목소리에 공포가 섞였습니다. 탁. 세 번째 충격. 침묵. 길고 긴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제발, 제발. 삑, 삑, 삑. 규칙적인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전도 소리였어요. 저는 눈을 떴습니다. 모니터가 녹색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성공했습니다. 정상 동율 회복. 서진이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방금 우리는 죽음을 봤습니다. 아주 가까이에서요. 착륙 20분 전입니다. 20분. 이제 20분만 더요. 15분 후. 착륙 5분 전입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있었어요. 새벽이었습니다. 한국의 새벽이었죠. 콰드득. 바퀴가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수송기가 멈췄습니다. 착륙 완료. 뒷문이 열렸어요.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공기였어요. 환자 이동. 레이븐이 들것에 실렸어요. 구급차가 보였어요. 빨간 불이 깜빡였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새벽을 갈랐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울었어요. 두려움 때문에요. 안도 때문에도요. 그리고 희망 때문에요. 루크가 옆에 앉았습니다. 잘했어, 카터. 아직 몰라요. 아직 수술도 안 했는데요. 그래도 여기까진 왔잖아. 하늘이 점점 밝아졌어요. 새벽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병원 복도는 너무 조용했어요. 저는 수술실 문을 응시했습니다. 수술 중이라는 빨간 불이 켜져 있었죠. 시계를 봤어요. 오전 7시. 수술 시작한 지 1시간 됐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최소 6시간에서 8시간. 또 기다려야 해요. 2시간 후 간호사가 나왔어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예상보다 출혈이 심해서 시간이 좀 걸리고 있어요. 위험한 건가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시간 후. 혈관 봉합 중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저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6시간 후.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저는 달려갔어요. 어떻게 됐어요? 성공했습니다. 심장 인근 혈관 손상 부위를 봉합했습니다. 출혈도 멈췄고요. 하지만 앞으로 48시간이 고비입니다. 48시간. 또 기다려야 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성공했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 이틀 동안 저는 병원을 떠나지 않았어요. 복도 의자에서 자고 계속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간호사들이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했어요. 12시간마다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혈압 안정적입니다. 감염 징후 없습니다. 하나씩 좋아지고 있었어요. 48시간째 되는 날, 의사가 나왔어요. 고비 넘겼습니다. 저는 무너졌어요. 루크가 저를 잡아줬습니다. 해냈어, 카터. 해냈어. 3일째. 레이븐이 눈을 떴어요. 저는 중환자실 밖 유리창 너머로 봤습니다. 그가 천천히 눈을 뜨는 모습을요. 문이 열렸어요. 레이븐 가족이 들어갔습니다. 6살 딸은 아빠 침대 옆으로 뛰어갔어요. 아빠. 작은 손이 레이븐 손을 잡았습니다. 레이븐이 웃었어요. 딸이 그림을 보여줬어요. 아빠, 이거 봐. 내가 그렸어. 레이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어요. 고맙다고 말하는 거였어요. 저는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서진이 옆에 섰어요. 살았네요. 네, 정말 살았어요. 후회 안 하시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전혀요. 일주일 후, 공식 발표가 있었어요.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긴밀한 동맹 협력의 성과.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었어요. 진짜는 달랐습니다. 그날 밤, 누군가는 명령보다 사람을 선택했어요. 저는 태블릿을 열었어요.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본 자문관은 초반 한국 측 제안에 회의적이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번 사례를 통해 판단이 완전히 잘못됐음을 깨달았다. 한국은 단순한 동맹이 아니었다. 그들은 마지막 희망이었다. 3개월 후, 저는 한국을 다시 방문했어요. 레이븐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는 완전히 회복했어요. 카터 자문관님, 고맙습니다. 제 목숨을 살려주셔서요. 저는 그냥 옳은 선택을 했을 뿐이에요. 딸이 다가왔어요. 그림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자기, 그리고 저였습니다. 언니가 아빠 살려줬다고 엄마가 말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고마워. 소중하게 간직할게. 서진도 왔어요. 우린 악수했습니다.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저한테 용기를 주셔서요. 우린 좋은 팀이었어요. 앞으로도 그러면 좋겠네요. 저는 생각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 처음엔 불신했었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한국은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나라였죠. 제 가치관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이제 저는 알거든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요. 태블릿을 열었어요.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그날 밤, 한국은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그리고 그 희망은 현실이 됐다. 저장. 끝.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레이븐의 이야기는 계속될 거예요. 딸과 함께 자라는 이야기가요. 그걸로 충분했어요.